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꿈꾸는 조선 유교 국가라고 하는 시각에 접근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어떤 꿈을 꿔서 만들어진 나라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서울이라고 하는 건 매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울에 집약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에 대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5세기 동아시아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선을 건국할 무렵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질서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어떤 그 전쟁 중심의 국제 관계가 종식이 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우리 다 할 것 없이 각자 비교적 안정된 기반 위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 건지에 대한 좀 선의의 경쟁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명이 그 당시 중심 국가인 명이 폐쇄적인 형태의 그 국제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국내를 들여다보면서 국가 발전을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세 나라가 다 하나같이 쌀 중심의 어떤 농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다. 그 농업 환경이 쌀 농사 환경을 볼 때 중국이 가장 유리했고 일본의 경우도 교토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은 2년 4작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비한다면 우리는 밭농사에서 2년 3작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농사를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걸 주요 작물로 해서 국가 경쟁력, 어떤 경제력을 확보해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국가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 유교 국가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회적 질서를 앞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과연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약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전혀 새로운 어떤 국가 체제의 모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것가 이제 우리 강의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우리가 이제 서울의 모습을 보면 그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나와 있는 전도입니다. 한반도 전도인데 그 서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서울의 모습이죠. 그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될 수 있는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의 서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다. 그리고 또 그 여러분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보시면 그 한강 남쪽으로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남쪽 지역을 그 예를 들어 보면 그 지역에 사실 높은 산도 없거든요. 한반도 전체 지형 조건으로 볼 때 이 정도의 평화 지역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서울의 경우는 한강하고 인접해 있는데요. 이 한강의 유역이 남한강, 북한강 하면 한반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한강의 유역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교통로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교통 기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도로망이나 뭐 철도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것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은 한강의 배후 도시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륙으로 한강을 통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역이 그 내륙 수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요. 또 한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해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까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지역이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한강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의 이제 범위를 조금 보시면 생각보다는 그 조선시대 서울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성곽이 한 18km쯤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전체는 그 종각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이 한 2km쯤 되는 원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름 한 4km 안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고요. 그 북쪽에 이제 백악산, 남쪽에 낙산, 동쪽에 목멱산, 그 다음에 서쪽에 인왕산, 이것이 서울의 네 군데 주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들의 위치를 보면 그 백악하고 인왕산은 거의 붙어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주요 지점이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울에는 궁궐이 만들어지는데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지금 여러분이 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궁이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그 어디가 궁이냐? 그러면 임금이 있는 곳이 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곳이 궁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곳을 벗어난다면 그곳이 궁이 아니라 임금이 있는 어느 곳이 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동 중에 머무는 곳을 행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 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그 물리적인 궁궐이 만들어져 있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곳에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면서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이 궁이라고 했는데요. 경복궁과 같은 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이 밖에 나가 있다가도 국왕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례라든지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복궁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은 물리적인 궁이면서 사실은 왕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이 있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인데 그 궁이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왕조 질서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애초에 설정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이고요. 왕이 있기 때문에 국가 업무의 최고 결정, 모든 결정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곳을 위한 지배층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것이 왕조 국가의 중심, 그러면 궁이 있는 곳, 그곳이 그 세상의 중심,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궁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궁궐이 더해지지만 지금 이제 이게 서울 전통시대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복궁이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경복궁이고요. 그 경복궁이 북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서울이 구조가 참 묘해가지고 지금 가로선이죠. 가로선. 우리가 이제 종로라고 하는 그 가로선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중심지가 어딘지.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이 경계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나오는데 남북축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남문이라고 하는 숭례문이 종로와 연결되는 것이 대각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중에서도 북서쪽에 치우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그거밖에 안 나와서 이제 거기다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 중심이고 그곳의 중심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경복궁은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태종이 서울로 다시 천도해 옵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서울을 정했다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종이 왕이 되면서 개경으로 다시 갔던 것을 태종이 왕이 되면서는 다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 옮겨와서는 경복궁을 보완하는 창덕궁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두 개의 궁궐이 존재해서 북쪽의 공간을 국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을 통해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서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개경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개경은 거의 개경도 역시 한 500년 가까이 고려의 중심지였고요. 조선의 한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중심에는
사찰이 많은 경우에는 300개, 아무리 적어도 중국 기록에 등장하는 사찰의 숫자가 7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개경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찰이 적어도 70개, 경우에 따라서는 300개 이상이 그 사찰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그 개경의 그 성곽 넓이는 한양보다 더 좁습니다. 제가 그 한 4km 원 안에 지름 4km 되는 원 안에 그 서울이 다 들어온다 그랬는데요. 그 정도 넓이도 개경도 그 정도 넓이인데 거기에 300개가 넘는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찰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다양한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국왕이 자주 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거, 또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의례들 또는 뭐 비가 오는 걸 그 기원하는 어떤 기원제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교 행사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경과 사찰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거의 1년 내내 그 개경의 어느 곳인가는 불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을 찾아가면 나는 무엇인가 먹을 걸 얻어 먹을 수 있는 또는 잔치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축제의 도시가 개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선에서는 사찰이 사대문 안에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 사찰이 이제 몇 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 사찰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0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엄한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국가의 수도답게 절은 없고요. 그리고 또 유교가 지향하는 것이 근검하는 전략하는 국왕의 모습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제나 잔치를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경이라고 하는 곳이 1년 내내 다양한 불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불교 음악이 연주가 되고 불교식 식사가 대접되고 이런 거에 비한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이 조선의 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양 이렇게 이 조선의 수도를 이야기할 때 기반 시설이 뭡니까? 그러면 좌묘, 우사, 종묘, 사직, 궁궐 그리고 종로를 중심으로 한 시전들 그리고 청계천으로 대표되는 하수도 시설 그리고 주거 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도시의 여가나 유흥 이런 것은 전혀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또는 그런 행위도 적극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데요. 그 개경에 살던 거지보다 조선에 살던 거지는 훨씬 더 삶이 어려웠을 겁니다. 개경의 경우는 어느 절만 찾아가면 그가 먹을 걸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조선의 경우에는 한양에서 어떤 거지 집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새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왕실에도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찰이 대부분은 사실은 그 사대문 바깥쪽에 있습니다. 회암사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에서 30km가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30km면 하루에 갔다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회암사에서 가장 큰 불교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 행사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한다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3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회암사의 불교 행사를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엄한 유교 국가 그 모습은 어디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서울에서 바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개경으로부터 서울로 지금 수도가 이동해 왔습니다. 그럼 이동해 오면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개경에는 사실은 그 주변에 많은 농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에 와서 황해도 지역은 그 고려 때에 비해서 많이 잊혀지게 되는데요. 개경과 황해도 지역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려 때의 지배층들은 자기의 경제적 기반을 주로 어디다 마련하냐면 개경의 북쪽 지역에 마련을 합니다. 개경의 남쪽 지역은 조선에 와서도 농사 짓기에 아주
그 열악한 지역, 파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파주 지역이 논농사가 가능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곳은 굉장히 조건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 지역으로 주요 경제적 기반이 펼쳐져 있었던 것인데 지금 한양이라고 하는 곳, 지금 이 새로운 수도라고 하는 것은 개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관성으로 보면 서울의 북쪽 지역에다가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의 북쪽 지역이 바로 파주를 중심으로 한 가장 농업 조건이 나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서울의 북쪽 지역은 경제적 기반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남쪽 지역에 이제 새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경제적 기반 지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경기 지역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남쪽으로 발전하게 돼서 평택이라고 하는 곳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 평택은 그 굉장히 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충청도로도 됐다가 경기 지역도 되는 곳인데 결국은 경기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평택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태안반도를 지나지 않고 백길로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 태안반도의 물길이 굉장히 험악한 곳이어서 그곳을 이동해 오면서 그 조선시대 때 조운선이 100척 이상 침몰하기도 하는 한꺼번에 그런 일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안반도를 지나지 않으면서 서울로 올 수 있는 가장 남쪽 지역이 평택입니다. 그리고 평택은 말 그대로 낮은 지역이고요. 논농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택이라고 하는 게 습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반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조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제 수도 서울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개경이 아닌 그보다 남쪽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이 되고요. 그 새로운 도시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조선의 수도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절이 오려고 하면 목적지가 지금 이 서울로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기반 환경도 그 개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교적인 국가 건설에 걸맞는 형태로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설계된 그러니까 유교적 지향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을 세운 그 세력은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유자층들 그러니까 이전의 권력 집단에 속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성리학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사상적으로 변신을 한다면 지배층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사상적으로 변신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던 새로운 무장 세력들이 또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함흥은 고려 때는 완전히 변방 지역이고 그곳이 변수가 될 수 없는 곳인데요. 이제 조선에 와서 함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 조선의 그 지배 집단 한 축을 이루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지방 세력의 중요한 변수가 개입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층은 그 개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또 남쪽의 뭐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지배 집단에 편입되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성리학적으로 훈련되어서 지배 집단에 편입되어지는 굉장히 다른 인적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사상적으로 변신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서울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집약돼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